공부하기 좋은 때가 됐어요. 우리 지난 토요일은 우리 경찰 공무원 시험 봤는데 역대급으로 어렵게 나왔다고 난리야. 알아요? 들었어? 누가 경찰 공부하는 친구 있어요? 역대급으로 어려웠다고 난리. 근데 경찰 공무원 시험은 일주일 만에 필기 합격자 발표. 벌써 발표 났어. 거기는 그렇게 발표가 빨리 나. 필기는. 왜냐면 일정이 또 이제 체력 시험 또 봐야 되고 면접 남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땡겨. 우리 행정 공무원들은 뭐 필기 합격자 하는데도 막 두세 달씩 걸리는데, 그지? 거기는 그렇게 빨리 하더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공부했냐면 이제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하는 작용 중에 첫 번째로 행정기관이 법 만드는 거 공부했어, 그죠? 그래서 행정기관이 법 만드는 걸 행정입법 이렇게 부르고, 그런데 행정기관이 법 만든 거는 이제 두 종류로 구분한다 그랬어. 뭐와 뭐로 구분해? 응? 그래서 국민에게까지도 효력이 있는 거, 그거를 법규 명령이라고 부른다 그랬어. 그래서 이 단어의 조합을 보면 이 명령이 국가기관이 만든 법이야. 국가행정기관이. 그러니까 국회가 만든 법은 법률이라고 부르잖아. 근데 국회 말고 다른 국가행정기관이 만든 법은 명령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요거는 효력을 나타내는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에게까지도 효력이 있는 법을 법규의 성질을 갖는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합치면 국가행정기관이 만든 법 중에 법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 국민에게까지 효력 갖는 거를 다 뭉뚱그려서 법규 명령이라고 그러고, 흔한 게 이제 뭐 대통령이 만든 대통령령, 장관이 만든 부령, 이게 제일 흔해, 제일 많아. 그래서 대통령이 만드는 법은 무슨 법, 시행령. 장관이 만든 법은 무슨 법, 시행규칙. 보통 이런 이름을 붙인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뭘 하면서 또 근데 이게 이제 효력도 얘기를 했지. 그래서 이제 행정기관이 만든 법 중에 헌법하고 똑같은 효력 갖는 게 있느냐? 우리나라 없다 그랬어. 그거는 없고, 그 제일 효력이 센 게 국회가 만든 법률과 같은 효력을 인정받는 거. 그거는 예외적으로 있어. 그게 이제 법률 대위 명령이라는 용어를 써. 그죠? 그래서 이제 국가 비상시에 대통령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떤 뭐라 그러지? 그죠? 그 긴급 명령이라고 만드는 게 있고, 또 국가의 재정 경제적인 어떤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극복을 위해서 대통령이 일단 만드는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라는 법,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 예외적으로 그거만 국회가 만든 법률과 같은 효력을 인정받는 거다. 헌법이 이제 그렇게 써놨어. 그래서 그런 거, 국회가 만든 법률과 같은 효력을 인정받는 걸 법률 대위 명령 또 이렇게 학문적으로 붙이고, 그 외에는 국가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은 다 국회가 만든 법률보다 효력이 하위의 법. 그래서 법률보다 효력이 낮은 걸 법률 종속명령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거 효력하고 따지면 이제 법률 대위명령, 그다음에 법률보다 효력이 낮은 거 법률 종속명령 이렇게 따지고, 그다음에 또 이 법률보다 효력이 낮은 거는 또 그 정한 내용을 보고 이제 법률로부터 위임받아서 뭐뭐 정해라 만들면 위임명령. 만들어진 법률을 충실히 집행하는 데 필요한 법 집행하는 절차, 법 집행하는 방식, 이런 걸 정한 걸 집행명령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 그죠? 이런 정도로 했고, 어쨌든 법규 명령의 한계 뭐 이런 거 주로 공부했었고, 오늘 공부할 내용은 행정규칙이야, 행정규칙. 근데 이 행정규칙이라는 말도 있고, 이거하고 같은 말로 쓰이는 게 행정명령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원래는 요거하고 짝을 이루는 용어를 쓰려면 이 말이 더 적정해. 왜냐면 요게 이제 행정기관이 만든 법이다. 근데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는 법, 국민에게까지는 효력이 없는 법, 그런 뜻으로 이게 행정명령이라는 말이 더 적정한데, 이게 아마 행정명령이란 말을 사용하면 이제 뭐 하나하나의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뭐 지시하는 거 이런 거 하고 용어가 좀 헷갈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더 학문적으로 굳어진 게 이 행정규칙이라는 용어야. 그래서 행정규칙이라는 용어와 행정명령이라는 용어는 동일한 의미를 쓰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 중에는 행정명령이라는 용어를
가끔 써서 판결하는 사례도 있다. 이게 용어가 같은 뜻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그래서 이거는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는 거야. 법규성이 없다. 이 말은 국민하고 사이에 효력이 있는 법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결론이 되냐면 행정조직 내부의 일은 우리가 이제 삼권 분립이 돼 있어서 행정조직 내부 일은 행정기관이 알아서 정하고 알아서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가 만든 법률로부터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 뭐뭐 정해라 이렇게 법률에서 만들라고 권한을 안 줘도 행정부 스스로가 알아서 내부 일은 알아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법률에 위임 없어도 법률의 근거나 위임이 없어도 행정부가 알아서 만들 수 있다. 다만 그렇다 해도 이거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만드는 건 안 되지. 그렇지만 만들라고 근거가 없어도 알아서 만들 수 있다. 응?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법규성이 없으니까 이걸 행정기관, 공무원이 위반을 한다. 위반 행위를 공무원이, 이거 국민이 위반해도 아무 상관도 없는 거야. 이거 국민이 지켜야 될 법이 아니잖아. 그지? 자, 주로 이제 공무원 측에서 행정기관이 위반 행위를 해도 이거 국민하고 사이에 위법인 행위가 되는 거 아니야. 위법이 아니니까 국민은 뭐 공무원이 행정규칙을 위반해서 자기한테 불이익 줬다. 이거 위법한 행위로 나한테 불이익 줬다. 이래서 소송으로 싸울 수도 없는 거야. 손해배상 청구도 안 되고. 국민하고 사이에서 위법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야. 다만 우리 행정규칙도 행정조직 내부에서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법이거든. 상급기관이 만들어놓은 어떤 근무 기준, 업무 처리하는 기준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하급기관은 복종 의무가 있어. 상급기관이 만들어놓은 걸 지켜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하급기관에 속하는 행정기관 내지 공무원이 뭐 장관이 만든 부처의 어떤 업무 처리 기준, 근무 기준을 위반했다. 그러면 징계 사유가 되는 거예요. 징계받을 복종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는 됩니다. 근데 이쪽은 어때? 법규명령은 지난 시간 어때? 법규명령은 공무원도 지켜야 되고 국민도 지켜야 되고 다 국민에게도 효력받는 법이라 이걸 국민이 위반해도 위법, 공무원이 위반 행위를 해도 위법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하면 위법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법규성하고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법규성이 인정되는 법하고 차이죠. 자, 그래서 행정규칙 자체는 그렇게 시험에 많이는 안 나오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서 체크, 개설에 동그라미 1번의 키워드는 뭐야? 두 줄 써놨는데, 그죠? 행정규칙 내지 행정명령이란 상위법으로부터 만들어라 하고 권한 안 주어져도 상위법에 수권 없이 행정기관이 독자적 권한으로 만드는 일반 추상적 규범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뭐야? 법규성이 없는 법. 법규성이 없는 거. 이게 키워드지? 그래서 법규성이 없다는 말은 지금 설명했지? 국민하고 사이 효력이 없는 법이야. 그리고 행정조직 밖에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말을 또 쓰거든.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말을 쓸 때는 이제 국민들한테 효력이 없고 법원도 이 행정규칙을 위반했냐 아니냐를 가지고 뭐 위법행위냐 아니냐 재판하는 기준이 아니야. 그래서 법원도 구속하는 힘이 없어.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행정규칙은 보통 이런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 뭐뭐래. 예를 들면 훈령, 뭐뭐 훈령, 뭐뭐 예교, 뭐뭐 통첩, 뭐뭐 지침, 뭐뭐 고시. 이게 이제 흔하게 이름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국민한테 효력 갖는 법으로 대통령이 만든 법은 무슨 법? 시행령자가 보통 붙고 장관이 만든 법으로 국민한테 효력 갖는 법은 무슨 법? 시행규칙자가 붙어서 우리가 법 명칭을 보면 문구 무슨 용어를 썼느냐 보면 대략적으로 이게 국민하고 사이 효력이 있는 법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해요. 근데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게 또 있어갖고 그게 혼란스러운 거야. 이제 그런 게 이제 시험 되는 거야. 그다음 근데 행정규칙은 이렇게 뭐뭐 훈령, 예교, 지침, 뭐 고시 이런 명칭으로 만들어지니까 이런 명칭으로 만들어놨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뭐야 이건 국민하고의 효력이 없는 법, 행정규칙 이렇게 일단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두 줄 뭐는 거야? 이거는 행정조직 내부 일을 정한 것으로 그죠?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만드는 거다. 내부의 어떤 통일성을 확보하고 하기 위해서 읽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야 될 중요 부분이 쌍가리 2번 법규명령과의 비교 차이점. 여기 중요 법규명령과의 차이점. 여기 차이점을 얘기하는데 공통점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다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이야. 그런데 차이점은 첫째 동그라미 1번 권력적 기초라 해서 여기에 행정규칙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행정규칙은 뭘 기초로 한대? 첫째 끝에 특별 권력을 기초로 한다. 그게 키워드야. 특별 권력. 우리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었지. 우리가 특별 권력이라고 짝 이게 대비되는 말은 일반 권력일 텐데 일반 권력이란 말보다는 일반 통치권이란 말이 더 많이 쓰여. 일반 권력 내지 일반 통치권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행사되는 국가의 권력.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토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다 대한민국 권력에 복종해야 돼. 응? 이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행사하는 국가의 권력을 일반 통치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법규 명령이라는 건 일반 권력, 일반 통치권을 근거로 만드는 법인데 여기 행정규칙은 우리가 주로 타깃이 행정조직 아니야? 행정조직 내부의 구성원인 공무원들한테 지키라고 만드는 법이거든. 그러니까 전 일반 국민 모두가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행사하는 국가의 권력을 기초로 만드는 거다. 응? 그래서 키워드 특별 권력. 응? 그 옆에 두 번째 줄 읽어보면 법규명령은 일반 통치권을 기초로 만들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만들 수 있을까? 아니다. 이거는 행정부 조직 내부의 일을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알아서 할 영역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 법규명령과 달리 행정규칙은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즉 쉽게 얘기하면 국회가 만든 법률로부터 니네 이런 거 만들어라고 권한을 안 받아도 독자적인 권한으로 만들 수 있어. 응? 행정부의 독자적 권한으로. 그래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세 번째 이거 이제 대외적 구속력. 응? 다른 말로 하면 법규성이 있느냐 하는 건데 어떻게 돼? 읽어보면 행정규칙은 조직 내부, 조직 구성원들만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 거지. 내부법이지. 조직 내부법. 따라서 중요한 결론은 뭐예요? 응? 뭐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떻게 돼? 그거 이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법규성이 없는 법이다. 이렇게 법인데 법규성질이 없다. 그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규 명령은 우리가 만들 때 조금 절차도 까다롭게 해놓고 형식도 좀 더 명확하게 하도록. 왜냐하면 법규 명령은 국민에게도 효력받는 법이기 때문에 국민이 명확하게 알아야 지키고 할 거 아니야. 뭐가 이렇게?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효력받는 대통령령 법규 명령 만들 때는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게 하고 법제처심사도 거치고 이런 절차 또 거기다가 국민한테 중요한 거는 미리 40일 이상 입법 예고 절차도 거치게 하고 이런 절차를 엄격하게 하고 반드시 조문 형식의 문서로 딱 만들도록 그런 게 다 제약이 있어. 응? 그런데 행정규칙은 조직 구성원들이 지킬 법이나 조직 구성원들에게만 잘 명확하게 전달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절차나 형식에 있어서 첫째 줄 엄격한 절차나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응? 엄격한 절차나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포를 한다는 나오지. 두 번째 줄에 공포가 뭐야? 국민한테 만들었습니다 하고 알리는 거잖아. 이거 국민의 효력받는 법 아니니까 안 알려도 돼요. 그치? 요 앞에 사고 났나 보다. 응? 그래서 이거는 조직 구성원들한테만 전달이 잘 되면 조직 구성원한테 전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고 국민한테 알리는 게 필요가 없어요. 응? 그래서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 위반 효과. 이거는 조직 구성원들 지키라고 하는 거니까 조직 구성원인 공무원들이 위반행위해도 징계 사유는 되지만 복종 후 위반했다 징계 사유는 되지만 국민하고 사이에서 위법인 행위가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중요한 거 위반의 효과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위법이 아니다. 다만 징계 책임만 지게 될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다 가로 속에다 법규 명령하고 이렇게 비교 설명을 해놨지. 요거 잘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 법규 명령과의 차이점.
그러면 그 밑에 판례가 하나 들어졌는데, 자, 뭐 얘기하냐면 공무원이 국민한테 어떤 조치를 했어.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조치를 했는데 국민하고 사이에서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은 국민하고 사이 효력 있는 법. 그러니까 뭐 헌법에 위반했느냐, 국회가 만든 법률에 위반했느냐, 아니면 행정기관이 만든 법 중에 법규 명령에 위반했느냐. 이게 다 이제 국민하고 효력 갖는 법규성이 있는 법들이거든. 그 국민하고 효력 갖는 법에 위반했느냐가 위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지. 이 행정조직 내부의 법의 행정규칙은 국민한테 행해진 행정조치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은 아니다. 이게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 응? 어떤 행정처분이, 이제 법집행조치라고 생각하자.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한 법집행조치가 법규성이 없는 내부 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이 말은 뭐야? 즉 행정규칙에 위반되게 어떤 조치가 행해졌더라도 그 행정규칙에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반대로 행정규칙에서 정해놓은 대로 그대로 했다고 해서 그것만 갖고 적법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해됐어요? 위법적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세 번째 줄에 국민한테 행해진 법집행 조치가 적법인지 아닌지는, 즉 위법인지 적법인지는 국민하고 사이 효력 있는 법에 위반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다. 응?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응?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종류 나왔죠?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뭐 형식에 따른 보통 이런 이름 많이 붙는데 뭐뭐 훈령, 응? 또 뭐뭐 예규, 응? 뭐 이런 이름 여기 외울 거 없어요. 그냥 보통 그 정도로 하세요.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5번 고시가 조금 중요해. 고시. 응? 이 고시라는 건 이제 행정기관이 뭐 국민에게 뭔가를 알리는 행위 방식이거든. 고시를 좀 따로 공부해야 돼. 자, 옛날에는 단순회 때 행정기관이 뭐뭐에 관한 고시라고 하면서 뭘 정해놓으면 이건 행정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이다.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봤대. 근데 오늘날은 다양해졌어. 굉장히 복잡해. 행정기관이 뭐뭐 고시라고 정해놨다 그래서 성질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래. 짜증나는 거야 이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고시에서 니은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지. 니은번 행정기관이 뭐뭐에 관한 고시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 고시로 정해놓은 것의 법적 성질은 전통적으로는 행정규칙으로 이해해 왔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국민하고 효력 갖는 법규 명령인 것도 있고, 응? 어떤 건 법이 아니라 만들어 놓은 형태만 법처럼 해놨지 실제는 하나의 법 집행 조치인 처분의 성질을 갖는 것도 있고, 결론은 뭐야? 한 가지로 성질을 말할 수 없대. 결국 하나하나 따져보고 성질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날 고시의 성질은 그 셋째 줄에 보면 오늘날은 행정기관이 뭐뭐 고시라고 정해놓은 거 법적 성질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 내용,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 그 규율 내용을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대. 그래서 이의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밑에 보면 행정규제 기본법이라고 법이 소개되어 있죠. 그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 자, 여기서 말하는 행정규제라는 건 이제 국민의 자유 권리를 규제하는 거야. 행정규제. 응? 네. 우리가 규제 완화 그러면 이제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 그러면 어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규제를 할 때 따라야 될 그 기본적인 사항을 행정규제 기본법이라는 법이 정해놨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행정규제를 하려면 국가가 행정규제를 하려면 뭐에 근거해서 해야 된대? 기본적으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된대. 그러면서 법률에 근거해서 하되 법률로부터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 이런 거로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해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건 반드시 국회가 법률로 직접 정해놓고 좀 더 세부 사항은 덜 중요하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 부령, 조례로 정하고 해라 이렇게 위임해서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데, 웃기다기보다는 예외적인 게 셋째 줄이지, 그지? 요거 중요한데, 근데
법령에서, 그러니까 법률이나 뭐 대통령령 등 법규명령, 법률 플러스 법규명령이지, 법령에서 이런 사항, 전문적이고 기술적 사항, 전문 기술적 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한다면 고시 등으로 정하도록 할 수 있대. 그러면 무슨 말이 되는 거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규제하는 내용을 법령에서 고시 등으로 정해라 위임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명칭이 뭐 고시, 훈령 이런 이름이 붙어지면 이건 행정주의 내부법이지 국민하고 효력 없는 법 이렇게 봐왔는데, 이 규정을 놓고 보니까 법령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규제하라고 고시로 정해라 위임을 받아갖고 모무에 관한 고시로 정해놓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전통적으로 이해해왔던 틀이 깨져버린 거야. 아니 이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 행정기관이 고시로 국민의 자유 권리 제한하는 내용을 법령에서 위임을 받아 정해놓을 수 있도록 한 거야.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명칭이 고시지만 상위 법령에 위임을 받아서 국민의 자유 권리 제한하는 내용을 규제하는 내용을 정해놨으니까 이거는 단순한 행정규칙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하면 소위 고시 등의 행정규칙으로도 국민의 자유 권리 제한하는 내용을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아 정할 수 있도록 이게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명칭만 갖고 100% 구별을 못하게 된 거지. 명칭. 자, 그러면 확인해 보자. 밑에 판례 보면 1번이나 2번은 이제 같은 내용이야. 한마디로 뭐야? 이제 행정기관이 모무에 관한 고시 이렇게 정해놨다 그래도 그거는 성질을 한마디로 뭐다라고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다.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면 1번 두 번째 줄 뭐라 그랬어? 행정기관이 만들어 놓은 고시가 어떤 일반 추상적인 성격을 가질 때는 법의 성격을 가지니까 법의 성격을 갖는데 또 그게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일 수도 있고 조직 내법인 행정규칙일 수도 있고, 반면에 셋째죠. 고시가 뭔가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구체적인 규율을 하는 성격을 갖는다면 또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기도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달라진다는 얘기야, 성격이. 그러면서 2번, 자 두째 줄에 행정기관이 만들어 놓은 어떤 고시가 공무원들이 다른 그 고시를 집행하는 다른 집행행위를 없이도 매개 없이도 고시라고 정해놓은 그 자체로서 고시로 정해놓은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어떤 규율한 성격을 가질 때는 이거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특히 2번이 잘 나와. 시험에.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고 좀 더 줄여보면, 원래 보통 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했지만 이렇게 어떤 법이 만들어지면 법은 법 그 자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거 했어? 뭐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은 세금을 뭐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이거는 전 국민에게 이렇게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걸 선언한 것이고, 실제로 국민 어떤 사람, 뭐 홍길동이 너 얼마의 세금을 내, 이거 구체적인 의무를 발생시키려면 이 법을 공무원들이 그 갑에게, 특정인 공무원에게, 홍길동에게 집행하는 조치가 있어야 돼. 그래야 세금 부과 집행을 해서 홍길동 너 얼마의 세금을 언제까지 내라 하는 세금 부과 조치가 있어야 홍길동이라는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한단 말이야. 법 그 자체만 갖고는 특정인에게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고. 그런데 예외적으로 여기 보니까 고시라고 뭘 정해놨는데 공무원들이 그걸 집행할 필요도 없대. 중요한 단어, 다른 집행이 매개 없이 집행할 필요도 없대. 그 고시로 정해진 내용 그 자체로 국민의 어떤 특정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제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집행 조치인 처분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2번 중시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올라가면 이제 행정기관이 뭐뭐 고시라고 만들어놨는데 국민하고의 효력 있는 고시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우리 아까 행정규제 기본법 봤지? 법령으로부터 뭐 받은 거야? 상위법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해서 뭔가 정해놓고 전문 기술적이고 더 세부적인 건 행정기관에게 정해라 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부령으로 정하라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고시로 정해라. 그럼 그 행정위원회 고시로 정해놨다는 거야. 명칭은 고시지만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이 정해놓은 거라 상위법과 결합이 돼서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이 된대요. 그래서 여기 법규명령의 성질 인정된 거 있죠. 그리고 보면 첫째 줄에 그 행정각부의 장이 고시라는 명칭으로 뭘 정해놨는데, 그게 뭐야? 첫째 그때 상위 법령의 규정에서 어떤 행정기관에게 상위법이 정한 내용에 관해서 구체적 사항을 다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줌으로써 그 상위법의 내용을 보충하는 그 기능을 할 때는 그 형식, 고시라는 형식으로 정해놓은 것과 상관없이 상위 근거가 되는 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는데, 그렇지? 이게 아까 행정규제 기본법의 논리에 따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야? 이제 고시라고 정했던 고시, 그 다음에 상위법의 위임을 받았다는 거야. 그렇지? 상위법 위임 받았지? 그 상위법에서 정해라.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 정해라. 그래서 정하라는 범위 내에서 정해놓으면 넷째 줄, 셋째 줄 끝에 근거 법령과 결합하여, 그지? 그 정해라 하고 권한을 준 상위법과 결합하여 그다음에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규명령이 된다. 그러면 법규명령이 되니까 공무원이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돼? 국민하고서 위법인해가 되는 거야. 그럼 위법이 되는 거니까 피해를 입은 상대방 국민은 이건 위법행위다.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피해 입은 거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논리가 그렇게 가는 거야. 자, 이게 그러니까 고시가 국민하고의 효력 있는 법규명령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야 되지. 그렇지?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야? 처분에 해당하는 곳이 그랬죠? 요거는 조금 아까 판례에서 읽었듯이 뭐야? 아니, 이 법인데 고시라는 형식으로 정해놨지만 뭐가 없는 거야? 공무원들이 집행할 필요도 없는 거야. 한 번 더 집행행위 없이도 고시로 정해놓은 내용 그 자체만으로 특정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형태지. 한 세 가지 정도 나왔는데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자, 1번이나 2번은 다 보건복지부 고시다. 그게 힌트야. 시험 문제 보건복지부 고시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뭐에 관한 고시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그런데 시험 문제 푸는 요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뭐 고시라고 정해놨다 그러면 다 처분, 인정됐어. 그래서 1번은 항정신병 치료제. 그러니까 항정신병 치료제가 보험 급여 대상이 되는지 뭐 이거에 관해서 정해놓은 고시. 이거 읽어보니까 뭐야? 첫째 그때 다른 집행이 별도로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조치를 따로 안 해도 그 고시로 정해놓은 내용 그 자체에 의해서 뭐야? 제약회사, 요양기관, 환자인 국민,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 사이에 어떤 권리 의무 이런 거 다 효과 발생시킨대. 그래서 이 자체가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2번도 똑같은 얘기. 그 보호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그래서 특히 이제 2번을 설명하면 이거 제약회사가 여러분들 공부해서 앞에서 이제 개인적 공권 공부할 때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어떤 약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약이고 어떤 약은 적용 대상이 아니고 뭐 이런 거 이제 정해놓은 거야. 그랬더니 뭐야? 어떤 제약회사가 왜 우리 약은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느냐 뭐 해가지고 반발해서 소송할 자격 있다. 연관된 거야. 이거 자체가 이거 무효로 판결해달라. 바로 직접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처분의 성질을 갖는다는 거예요. 1번. 3번도 자 뭐야? 어떤 청소년 보호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이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고 결정 고시한 행위 모든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의 성질을 갖는다. 암기 처분성 인정된 거.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서 내용에 따른 분류라고 그랬지. 행정기관이 이건
다른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응? 왜냐면 행정조직 내부의 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제 뭔 내용이 주로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분류한 거지. 예를 들면 뭐야, 뭐 공무원들 근무하는 기준 정해놓은 건 근무규칙, 응? 뭐 그렇게 부른 거죠. 근무규칙, 무슨 뭐 영조물 규칙, 그다음에 법 해석에 관해서 지침 내려주는 거, 응? 이런 걸 규범 해석 규칙, 또 재량 준칙 등등 뭐 여러 말이 있어요. 넘어가세요. 재량 준칙도 행정 규칙의 일종인 거지. 그 정도 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효력 길게는 써놨는데 시험은 간단한 거야. 시험을 위해서는. 자, 우선 내부적 효력에는 행정조직 내부에서 이거 공무원들 지키라고 만든 법. 내부적 효력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행정규칙. 응?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법이야. 조직 구성원들 따라야 돼. 그래서 결론 내부적 효력 동그라미 1번. 행정규칙은 발령기관, 그러니까 행정규칙이 만약에 어느 부처 장관이 만들었던 건 그 부처 소속 공무원들을 따라야 되는 법이죠. 그래서 행정규칙은 발령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일면적 구속력을 가진다. 내가 괄호 속에다가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법이다. 조직 구성원들 지켜야 될 의무 있다. 안 지키면 징계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 내부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행정규칙. 근데 1번에서 첫째 줄 뭐라 그랬어? 응? 일면적 구속력이라 그랬지? 일면적 구속력의 뜻은 넷째 줄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응? 발령자, 그러니까 제정자, 행정규칙 발령자는 안 지켜도 돼요. 아주 극단적으로 장관이, 새로 부임한 장관이 예를 들어서 무슨 그러니까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로 부임했는데 우리 국토교통부는 공무원들은 아침 6시에 출근해야 된다. 뭐 그 지침을 내렸어. 6시에 출근하고 뭐 점심시간은 어떻게 하고 퇴근은 몇 시에 하고 이 근무 기준을 정했다고 치죠. 근데 장관은 안 따라도 된다 이거야. 자기가 만든 장관은 그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하급 기관들만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 이거 뭐하고 차이있어? 법규 명령은 대통령이 국민의 효력하는 법 만들면 대통령도 지켜야 되고 공무원도 지켜야 되고 국민도 지켜야 되고 다 지켜야 돼. 근데 행정규칙은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하급기관 하위 공무원들만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야. 응?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 일면적 구속력. 또 그걸 부연 설명한 게 넷째 줄에 발령자에게는 구속력이 없다.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 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판례는 어떤 처분의 근거, 어떤 처분, 그러니까 국민한테 법 집행한 조치에 어떤 처분의 근거나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구속력이 있잖아. 행정규칙의 그 내부적 구속력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권리, 의무 등 이런 법적인 어떤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동그라미 2번. 자 2번에 동그라미 2번 문장이 길지? 조금 잘라서 키워드를 보자. 자 첫째 줄 어떤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 행정규칙에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이거 밀줄 어떤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에 상대방에게 예를 들면 공무원 같은 자에게 상대방에게 그 다음에 뭐 상대방이 안 해도 되겠구나. 셋째 끝에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그러면 결론 어떻게 돼?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이걸 판례로 확인해 보자. 판례 1번이 그 얘기야. 1번에 앞에 쭉 밑줄 쳐놨지? 지금 한 얘기죠? 그렇다면 외워야 돼. 자 넷째 줄 끝에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 무조건 외웁니다.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 결론 뭐라는 얘기입니까?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는 용어가 있을 수 있지? 불문경고라는 말 나오지? 원래 불문경고라는 거 원래 공무원의 거기도 이제 판례에 써있나? 법이 정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종류가 6종류가 있어. 그래서 이건 뭐 여러분 몰라도 돼. 제일 센 징계가 파면은 공무원 자르고 퇴직금도 반 정도밖에 안 줘, 원칙이. 그 다음에 해임은 또 자르긴 자르는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다 주는 거야. 응? 그 다음에 해임, 그 다음에 강등. 강등은 너 3개월 쉬어. 무조건 3개월 쉬래. 월급 한 푼도 안 줘요. 그리고 한 계급 떨어뜨려요. 예를 들면 7급인데 8급으로 떨어뜨려. 그러니까 강등의 핵심은 계급을 하나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계급을 하나 떨어뜨리고 3개월 쉬게 하고 3개월 동안 일 안 하니까 월급 한 푼도 안 주는 겁니다. 물론 3개월 끝나면 다시 복직인데 이제 한 계급 떨어져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다시. 그 다음이 이제 정직. 정직이라 그래서 이것도 이거는 한 달에서 3-4달 사이. 그러니까 뭐 한 달 할 수도 있고 3달 할 수도 있고 한 달에서 3달 사이 쉬어. 잘못했으니까 쉬어. 그리고 그 정직 기간 동안 월급 하나도 안 줘요. 일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기간 끝나면 다시 복직, 원래 계급으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감복 말 그대로 월급을 깎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서 3달 사이 기간을 정해서 일은 똑같이 하는데 월급을 3분의 1을 깎아요. 3분의 2만 지급하는 거지. 그다음에 그 감봉 기간 끝나면 다시 복직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견책이라 해서 이거는 뭐 이게 꾸짖는 거야. 막 상사가 이제 그 징계권의 상사가 꾸짖고 반성문 쓰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대신에 이거는 기간은 없고 그냥 일회성으로 하는 거야. 근데 견책만 받아도 이게 6개월간 승진 기회 안 줘요. 6개월 동안은 승진, 그다음에 호봉 안 올라가요. 이거 감봉 12개월 동안 1년 동안 승진 못 해요. 호봉도 안 올라가요. 요 강등이나 정직 받으면 18개월 동안 승진 안 돼요. 호봉도 안 올라가고. 이건 이제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4가지 종류의 징계를 중징계라고 분류를 하고 그 2가지를 가벼운 징계, 경징계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이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불문경고라 그랬어요. 불문경고. 그러면 이거는 법이 정한 6가지 징계 종류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떤 조치냐면 어떤 공무원이 뭔가 잘못을 했어. 징계위원회가 열렸어. 그런데 이 공무원 징계받을 짓은 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뭐 사정을 보거나 뭐 다 참작을 해볼 때 굳이 징계까지 갈 일은 아니다라고 해서 징계, 즉 문책을 안 하겠다는 거야. 이게 불문에 붙인다 그러잖아. 이게 문책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징계는 하지는 않는데 일단 경고하는 조치지. 근데 그래서 그런 뜻을 했어. 근데 거기 읽어보면 이 불문경고, 그러니까 불문경고 조치만 내려져도 뭐래? 이 조직 내부에 인사관리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공무원 인사기록화돼 기록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 다음에 이 사람 이 경고받은 이 공무원 아무리 열심히 일을 잘해도 표창 대상에서 제외. 응? 그죠? 또 뭔가 큰 잘못해서 징계받을 일이 생겼을 때 과거에 뭔가 표창받은 전력을 있으면 감경받을 수 있는데 감경 못 받게 되는 그런 등 이 행정 규칙인 인사관리 규칙에서 이 불문 경고받은 공무원들에게 불이익한 효과가 발생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불문 경고 조치 억울하다고 받은 공무원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불문 경고 조치 위법이다. 행정 소송으로 싸울 수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꼭 외고. 이런 유형 2번도 그렇습니다. 2번. 응? 자, 2번은 그냥 검찰총장이 문장의 주어. 검찰총장이 두 번째 줄 검사에 대해서 하는 경고 조치. 응? 검찰총장이 검사에게 하는 경고 조치도 똑같은 얘기야 지금. 응?
그죠? 네. 똑같은 얘기. 그래서 이것도 처분성 인정. 응?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 건설교통부 내부 지침에 의한 항공노선 운수권 배분 처분. 그지? 그러니까 국내 항공사들에게 무슨 뭐 외국에 이제 그 항공노선을 배분해 준 조치지. 근데 그게 이제 건설교통부, 지금이야 국토교통부로 이름이 바뀌어 있지만 과거 건설교통부 내부 지침이 행정규칙이야. 건설교통부 내부 지침이 담당 이 업무를 항공노선 운수권 배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그 공무원들이 따라야 될 업무 지침 정해놓은 행정규칙인데 이거에 따라서 항공사들에게 항공노선 배분. 근데 어떤 항공사는 이 어떤 자기네 희망했는데 응? 그 다른 나라 어떤 도시하고의 그 항공노선 배분을 못 받은 거야. 응? 자기네가 그걸 못 받, 자기네가 탈락.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여러 항공사가 그 노선을 배정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뭐 다른 항공사에게 배정이 돼서 탈락한 항공사는 이제 여러 가지 자기 피해를 입게 된다 하면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얘기지. 응? 그래서 그것도 외우고 그 다음에 4번도 말이 긴데 핵심은 굵은 것이지. 응?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면 신청에 대한 감면 불인정 통지도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A 업체, B 업체, C 업체 예를 들면 얘네들이 다 소주 만드는 회사들이라고 치자. 근데 다 우리 가격을 담합한다는 말 쓰지? 담합이 짜는 거야. 짜고 가격을 올리는 거야. 이건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 위반하는 거야. 응? 업체들이 짜고 다 가격을 올리는 거. 이거 불법이야. 응? 공정거래 위반이야. 응? 그런데 다 짜고 가격을 올렸어. 적발이 됐어. 그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뭔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뭐 하는데, 근데 이 중에 조사에 잘 협조하는 업체 있지. 조사에 잘 협조하는 업체는 깎아주도록 지침이 있단 말이야. 근데 깎아줘야 한다거나 깎아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이 가격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이 되는데 이 업체가 여기 보니까 뭐 자진 신고를 했다든지 자기네가 짜고 가격을 올렸습니다. 가서 일렀다든지 자진 신고한 업체다니 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업자라든지 이렇게 되면 깎아줄 수 있도록 업무 지침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깎아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안 깎아줬다는 거지. 그게 바로 이거야. 그래서 여기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제 가격 담합, 짜고 가격을 올린 거예요. 여러 업자들이. 그거가 적발돼서 근데 자진 신고자 등이 과징금 감면해달라 신청했는데 거부했다 그러잖아. 감면 못 해준다고 불인정 통지. 응? 이거에 대해서는 그 자진 신고자인 업자가 소송으로 싸울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이거의 근거나 효과는 다 행정 규칙에 정해져 있는 거지. 거기 앞에 위에 문장에 이제 다 들어 있어. 응? 근데 시험은 이렇게 길게 못 내니까 맨날 이 굵은 글씨 위주로. 응? 핵심 결론은 처분으로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를 꼭 외워야 돼. 다 처분으로 인정한 거. 그 다음에 외부적 효력. 그러면 외부적 효력이란 건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법이 국민하고도 효력이 있는 법이냐 하는 건데 학설이 여러 개 있어요. 학설이 여러 개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지. 행정조직 내부에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 처리하는 지침이 정해져 있어. 그러면 공무원들은 이 지침을 따라야만 되지. 안 따르면 징계받게 되니까. 그러면 그 지침을 따라서 업무 처리를 해. 그래서 국민한테 어떤 집행조치를 한다는 법 집행조치를 지침에 따라서 결국 지침에 따라서 국민한테 어떤 법 집행조치를 함으로써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지침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는 아니고 그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긴 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국민하고 사이에 직접 효력이 있는 법이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비법규설, 준법규설, 법규설 뭐 다음 페이지까지 그죠? 이렇게 크게 분류하면 비법규설, 준법규설, 그다음 법규설 뭐 이렇게 셋이 있어요. 응? 근데 우리의 통설 판례는 동그라미 1번이야. 비법규설, 응?
여기 중식 동그라미 1번 비법규설에다 초점을 둡니다. 비법규설 우리 다수설과 판례의 원칙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뭐라고 그랬어?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직접적으로 국민에 대한 효력은 없다. 응? 그러면서 부연 설명.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 갖는 법일 뿐, 즉 행정조직 밖에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지 못하며 법원도 구속하는 힘이 없다. 행정규칙이 국민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은 그 행정규칙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에서 이제 업무 처리를 함으로 인해 국민하고 사이에 간접적이고 사실상 영향을 주는 것일 뿐, 그것이 행정규칙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는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부연 설명이고, 그래서 니은번 다시 한번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니까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을 위반 행위를 해도 그 자체만 가지고는 위법이 되는 거 아니다. 응? 또 반대로 행정규칙대로 집행을 했더라도 그것만 갖고 적법이 되는 것도 아니다. 아까 얘기 다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다수설과 판례의 원칙적인 힘, 이게 중시해야 되는 거야. 응? 이게 기본. 다만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준법규설이라 그래서 동그라미 기역번에 재량준칙이 제일 키워드예요. 재량준칙. 재량준칙이라는 거는 이제 공무원들이 어떤 법에서 뭐 한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법률에 음주운전하면 음주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면허 정지를 시키거나 또는 면허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는데 재량이 부여돼 있어요. 법에서 재량을 주고 있어. 경찰기관에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참작해서 할지 말지 결정하고, 하기로 결정나면 면허 정지를 시키거나 면허 취소를 어느 걸 택해서 할 건지도 또 권한을 주고 있어, 행정기관에게. 그리고 면허 정지를 택한다면 또 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해놨어. 1년을 줄지 1개월을 면허 정지시키지. 근데 법에서 이렇게만 딱 정해놓으면 일선에서 법 집행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들쑥날쑥할 수가 있어요. 응? 그치? 예를 들어서 저기 용산 경찰서장은 음주운전자 적발됐는데 1년 면허 정지를 시켜. 그런데 여기 어디 서울의 종로경찰서장은 똑같은 정도의 음주운전 걸린 자인데 1개월 면허 정지 시키고. 다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선택한 거야. 문제는 뭐야? 평등원칙이 안 맞잖아. 똑같은 정도 위반했는데, 그죠? 누구는 어느 서장은 1년, 어느 서장은 1개월 면허 정지. 이거 안 맞잖아.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예를 들면 그럼 경찰청장이 됐든 행정안전부 장관이 됐든, 야, 음주운전자 적발되면 예를 들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에서 얼마 사이면 6개월 면허 정지 시키고, 얼마에서 얼마 사이 나온 자는 1년 면허 정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 처리 지침을 정해주면 전국의 경찰들이 거기에 맞춰서 통일성 있게 법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에서는 이렇게 테두리만 정해놨어. 근데 실제 일선 현장에서 집행을 할 때 들쑥날쑥 할까봐 통일적인 업무 처리 기준을 정해준 거. 이 재량 행사하는 기준을 정해준 걸 우리가 재량준칙이라 그래, 그지? 이것도 행정규칙인데, 그래서 행정규칙의 재량준칙 그 자체가 직접 국민하고 효력 갖는 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잖아. 행정기관이 만든 재량준칙도 어떻게 해야 돼? 과거에 딴 사람한테 적용한 게 있으면 그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지. 평등원칙 내지 신뢰원칙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국민하고 사이에 효력 갖는. 그래서 재량준칙 두 번째 줄에 간접적으로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 요거는 우리 판례도 자기구속법리 인정하면서 있죠. 그래서 1번 기억만 잘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법규설은 굳이 안 봐도 상관없어요. 크게 시험에. 우리의 기본적인 판례 입장은 비법규로 보는 거고, 다만 재량준칙에 한해서만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효력 미친다. 응?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밑에 내려가면 이제 판례 알아보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이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1번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지.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대해서 업무 처리 지침을 정해 내려보낸다든지 또는 법령을 해석 적용하는 기준 이런 걸 정해서 발령을 한다 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종류의 법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성원들에게 효력을 미칠 뿐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갖는 건 아니다. 이게 전형적인 행정규칙에 대한 판례의 태도입니다. 달리 말하면 법규성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1번, 2번도 똑같습니다. 응? 1번을 중심, 1번을 꼭 공부하세요. 1번이 주로 많이 내. 2번도 같은 얘기고, 응? 그리고 뭐 3번도 마찬가지야. 3번도 상급 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게 지시 내렸대, 그지? 상급 행정기관의 지시는 일반적으로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 가지지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1, 2, 3번 다 같은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1번이 가장 리딩 케이스야. 응? 1번을 중시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2번 어때? 4번 판례 보면 서울시에서 정한 토지 좀 길어. 서울시에서 정한 토지의 형질 변경 등 행위 허가 사무 취급 요령. 이게 법 이름이야. 응? 근데 이제 이게 또 괄호치고 서울시장이 예규의 형식으로 정해놨다는 거야. 근데 요거는 전형적으로 뭐야? 그 토지 뭐 형질 변경 이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업무 처리하는 기준 이거 정해준 거라 이거야. 그래서 성질이 행정 규칙이다. 이게 판결이 그겁니다. 조직 내부법에 불과한 거다. 응? 따라 공무원이 이걸 위반했다 해서 그것만으로 위법이 되는 거 아니다 이거죠. 그런 이치로 2번, 5번도 그런 거. 응? 공직선거에 관한 후보자 등록 신청 서류 심사 조서 이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행정규칙. 5번 했죠. 그 다음에 9번도 잘 보세요. 검찰 보존 사무 규칙이라는 것도 검찰 보존 사무 규칙은 이제 두 번째 줄에 보면 법무부령이지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만든 법이지만 결론은 어떻게 돼? 법률에 위임 없고, 응? 셋째 줄에 보면 우리 검찰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해서 행정 규칙에 해당한대요. 응? 다음에 10번도 시험에 쓰였네. 자, 누가 제정했냐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했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정했대. 이렇게 절차 거쳐서 뭔 이름의 법을 정했대. 두 번째 그때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기준 또는 심사 지침이라고 정했대요. 응? 이것의 성질은 행정규칙이다. 응? 여러분이 하나 다 외우는 수겠네. 근데 좀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어떤 심사 지침 이런 거 나오면 대부분 다 조직 내부의 담당 공무원들 업무 처리 지침 정한 행정 규칙으로 감각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응? 그 다음에 11번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도 이런 성격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교적 이거 최근 거 내가 얘기했네. 그 다음에 12번도 아이고 12번은 법도 길어. 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근거하여 정한 어떤 심사 지침의 성격을 갖는 방광내압 및 요누 출압 측정 시 검사 방법. 법 이름 이거야. 두 번째 줄에 거기다 밑으로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그지? 요가 이제 오줌이니까, 그지? 오줌 넣을 때 그 압력, 응? 요 노출압 측정 시 검사 방법, 요게 법 이름이야. 그러니까 결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한
방광 내암 및 요 누출압 측정 시 검사 방법이라는 요 너무 세부적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규칙인 행정규칙이다. 또 13번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정했대. 응? 한국수력, 그러니까 기니까 그런 단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정했어. 우리가 언론 보도 보면 약칭해서 맨날 한수원 그래요. 이게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뭔 이름의 법 정했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국 둘째 주 끝에 무슨 뭐 공급자 관리 지침 중 등록 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래 제한 조치에 관한 규정들, 그죠? 요거 이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14번은 아직은 시험 나온 적이 없네. 2020년 최근 판례로서 법 이름 뭘까? 셋째 줄에 보면 끝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이게 법 이름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이상 그 위임에 따라 제정한 고용노동부 고시. 사실은 여기서 고용노동부 고시를 말하는 거예요. 핵심은. 응? 고용노동부 고시. 그래서 이 고용노동부 고시는 행정규칙에 불과한 법이다 이거죠. 응?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모아놨어. 응? 아주 많이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자 왼쪽에 보니까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 전형적인 행정규칙이라고 본 사례들 있죠. 행정위원회 만들어 놓은 건데 주로 밑줄 친 거 예를 들면 2번 서울시장이 정한 서울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업무 처리 지침. 그다음에 4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 지침. 9번 뭐 석탄 산업 합리화 산업단이 정한 폐광 대책비 지급 규정. 이런 것들이 있고 17번 중요. 오른쪽에 올라오면 17번에 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한 낙찰자 적격 심사제 관련 규정. 그다음에 20번 소득금액 조정 학계표 작성 요령. 그다음에 25번 한국 감정평가업 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 평가 지침. 그다음에 27번 2006년도 교육공무원 보수 업무 등 편람. 아까 28번은 했지. 18번 아까 얘기했고, 그지? 그 다음에 29, 30도 했습니다. 응? 다만 사실은 거기까지만 해도 되겠다. 자, 그렇게 하고 뒤로 가보세요. 뒤로 가보면 그 보라색 글씨로 중간쯤에 행정규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경우 요거 나오지? 요것도 꼭 공부하세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아까까지 한 얘기 뭐야?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 효력이 없는 법이다 이거잖아. 응? 그런데 아무리 행정기관이 만든 내부법인 행정규칙이라도 그 행정기관이 만든 기준에 따라 되풀이 계속 국민에게 적용했다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될 의무가 평등원칙 내지 신뢰보호칙에 따라 발생한다고 우리가 배웠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중요. 1번 분석해봐. 1번을 분석해봐. 행정규칙이라는 법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받고 대외적 구속력은 없는 게 원칙인데 다만 그 상위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상위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해서 정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두 가지 경우지. 상위법에서 야 상위법의 내용 보충해서 정해놔라 이렇게 위임을 받아서 정해놓은 경우라든지 또는 재량 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정착된 경우 이런 경우는 마지막 결론 뭐야? 응?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된대. 응? 1번 중요. 그리고 2번도 또 중요한데 2번도 뭐야? 자, 우리가 이른바 행정규칙은 어떻죠?
일반적으로 행정주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면 대외적 구속력 없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행정기관이 이거 위반해도 위법이 되는 거 아니고 그것대로 해도 그것만 갖고 적법이 되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에게 되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를 들어놓는 1번은 우리가 이제 전에도 똑같은 거 공부했는데 1번은 헌재가 말한 거고 2번은 대법원이 말한 거죠. 그래서 2번을 분석하면 원칙적으로 행정규칙 그 자체를 위반했다 해서 그만으로 위법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때 위법이 될 수 있대. 행정규칙 만들어 놓고 행정기관이 그거를 되풀이 시행했으면서 불평등하게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때는 그 행정규칙을 위반한 행위가 행정규칙을 위반했다고 위법이 되는 게 아니라 행정규칙을 불평등하게 적용하고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게 적용했다는 이유로 위법이 된다는 말입니다. 행정규칙을 위반했다는 그 자체로 위법이 되는 게 아니야. 그 말이 어디에 돼 있어? 그 2번 판례에 그게 들어있는 거잖아. 이번에 밑줄 친 거. 그래서 행정규칙을 위반했다는 것만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건 아니다. 다만 재량준칙을 되풀이 시행해 왔는데, 그지? 그걸 불평등하게 적용한다든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게 적용한다든지 하면 이른바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위반으로 재량권 일탈남용 이렇게 돼서 위법이 된다 하는 얘기지. 행정규칙 위반했다는 그것으로 위법이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2번의 경우에 행정기관이 재량준칙을 자기한테 불평등하게 적용했다. 그러면 행정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법이야 하고 소송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에서 행정규칙 위반이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평등원칙 위반, 신뢰보호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 이런 이유로 위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 2번 중심. 자, 그러고 나면 다른 거는 뭐 별로 할 게 없는데 간단히 언급하자. 근거 및 한계. 근거 이미 아까 얘기했어. 이거 행정기관이 조직 내부의 일 정하는데 법률에 근거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된다. 아까 한 거죠. 그러니까 예. 결국 뭐야? 응? 아까 한 얘기 그대로 했지?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률 유보 원칙은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쌍가루 2번 한계 헌법 법률 어긋나는 내용으로 정하는 건 안 된다. 응? 그래서 법률 우위 원칙은 적용받는 거야. 응? 상위법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그 밑에 판례를 하나 들었죠? 읽어보니까 자 개인 택시 면허는 특허래. 특허. 개인 택시 면허는 특정한 사람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 이 특허로서 행정기관의 재량이래.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 택시 면허 받을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신청이 왔다. 그 중에 누구한테 개인 택시 면허를 내줄 것인가는 행정기관이 재량으로 알아서 결정할 사항이래. 근데 아무리 재량이라도 그것도 뭐야? 합리적으로 행사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러면서 그 개인 택시 면허 내주는 기준을 정하는 것도 행정기관의 재량이다. 근데 그 재량도 불합리하게 정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그 굵은 글씨 써놨지. 개인 택시 면허 우선순위. 그러니까 개인 택시 면허를 우선적으로 받을 사람 누구로 정했대? 우선순위 기준으로. 무사고 운전 등의 성실 의무를 반드시 동일 회사에서 이행하였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장이 개인 택시 면허 받는 기준을 정해놨는데 거기에 무사고 운전 경력 10년 채워야 개인 택시 면허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정했대. 근데 그 무사고 운전 경력 10년을 반드시 같은 회사에서 무사고 운전 경력을 채워야 된대. 이거는 불합리한 거지. 왜냐하면 직장을 못 옮기게 만드는 거잖아. 지금 어떤 회사에 있으면서 무사고 운전 경력 8년 채웠어. 근데 회사에서 갖은 핍박을 해서나 회사를 옮기고 싶은데 이거 옮기면 어떻게 돼? 그 8년의 무사고 운전 경력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 상위법은 헌법에 뭐라고 돼 있어?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가 있어. 직업 선택의 자유. 직업의 자유가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 속에는 직장을 옮기는 것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국민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 그 속에 직장 선택의 자유를 불합리하게 과도히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 시도지사가
불합리한 기준을 정해놓은 것으로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응? 왜 반드시 동일 회사에서 채워야 돼? 어떤 회사에서 무사고운전 5년 채웠고 어떤 회사에서 3년 채웠고 또 어떤 회사에서 2년 채웠고 합산해서 10년 무사고운전 채우면 되는 거지. 왜 반드시 동일한 회사에서만 10년을 채워야 되냐 말이야. 그게 문제 있는 거지. 응? 자, 그다음에 성립 및 효력 발생 요건. 성립 요건 뭐야? 주체. 야, 이건 밑줄 칠 것도 없어. 응? 아니, 권한이 있는 기관이 만들어야지. 예를 들어서 야,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업무 처리 어떻게 할 거냐, 근무 기준 어떻게 할 거냐,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들어야지. 그걸 무슨 행정안전부 장관이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런 것처럼 권한 가진 자가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정해야 되고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내용으로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만 절차 여기 아까 행정규칙 만들 때는 법규명령 만들 때와 달리 엄격한 절차나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래서 절차도 읽어보면 비교적 자유로워요. 만드는 절차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형식도 반드시 조문 형식의 문서로만 정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두로 발령할 수 있어요. 간단한 사항은 장관이 구두로 말로다가 요럴 때는 이렇게 처리하고 요럴 때는 이렇게 처리하고 한 두세 가지 이렇게 해서 업무 처리 지침 내려보낼 수도 있잖아. 구두로. 그만큼 형식도 자유로운 거야. 반면에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인 법규명령은 형식도 조문 형식으로 딱 법조문 형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문서로 다 해야 되고 이런 제약이 있는데, 자 2번 효력 발생 요건은 아까 얘기했지. 국민에게 알리는 공포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수명자, 그러니까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하급기관 구성원들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도달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다. 핵심은 공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판례 보면 판례 그냥 외우지 말고 거기 보면 서울시에서 정한 개인택시 면허 업무 처리 요령 있지? 그 조직 내부법의 행정규칙이니까 그 업무 처리 담당하는 해당 공무원들에게 도달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대외적으로 국민하고 효력 갖는 법이니까 국민에게 공포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 그다음에 하자 있게 이 요건 제대로 못 갖추고 하자 있는 행정규칙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법은 조금이라도 흠 있게 만들어진 것으로 판정이 나면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냥 무효가 된다. 하자 정도에 관계없이 무효. 그 정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멸 특별한 건 없고. 예. 자 통제 입법 마지막 문제 통제 입법 국회가 하는 통제. 자 첫째 줄 국회가 하는 직접적 통제 수단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하고 앞서 공부했던 법규명령은 뭐가 있었어? 국회가 하는 직접적 통제가 수단이 예외적으로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지? 대통령이 국가위기 시에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 만들고 일단 시행을 하면서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의 사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국가가 승인을 거부하면 그때부터 효력 상실되도록 해서 법규명령은 국회가 하는 직접적 통제 수단이 예외적이지만 있어요. 근데 행정규칙은 행정부 조직 내부의 일이라서 국회가 직접 그걸 갖고 왈가왈부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봐서 행정 내부의 일에 대해서 정한 걸 국회가 직접 효력을 없애거나 이런 수단은 인정이 안 돼. 다만 이제 간접적 통제 수단만 인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접적 통제 수단은 이런 거잖아. 뭔가 예를 들면 어느 부처에서 난리가 났다. 아까 보니까 새로 부임해 온 장관이 있는데 업무 지침을 내렸어. 근무 지침 내렸는데 모든 공무원들 아침 6시까지 출근해라. 퇴근은 밤 10시 돼야 퇴근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네는 일을 열심히 한다. 그런 식으로 근무 지침을 내렸어. 공무원들이 죽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처에서 막 말썽이 나고 막 퇴직자들도 많이 생기고 막 환자들도 많이 생기고 말썽이 생기면 그런 소문이 날 거 아니야. 그러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불러 장관은 국회로 나오라. 출석 요구. 장관한테 막 질문. 아니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근로기준법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여러 가지 그 상위법들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어긋나게 과로 시키느냐 막 하면서 따질 수 있지. 그리고 이거 지정해라. 지정 안 하면 대통령한테 해임을 요구하겠다.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하는 거. 이게 다양한 간접적 통제 방법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국회가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직접 효력을 없애버리거나 이런 직접적 통제 방법은 없다는 거야. 요거 간단히. 그 다음에 사법적 통제. 자, 1번 행정규칙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법원의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응? 하지만 2번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또 뭐야?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 응?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 청구할 대상도 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행정규칙에 의해서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라든지 예외적으로 아니면 재량준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경우 아까 읽었잖아. 이럴 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대외적으로 직접 구속력을 갖는 법이 돼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대요. 자, 일단 사법적 통제 중시합니다. 응? 행정규칙 파트에서. 그래서 밑에 판례로 보면 자, 외우지 말고 1번 그 개인 택시 면허 내주는 우선순위에 관한 교통부 장관의 지시다른 행정규칙으로서 그런 거는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응? 그래서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2번 특히 시험에 2번이 잘 나옵니다. 2번은 문장의 주어가 뭐야? 교육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뭐 했다는 거야? 응? 내신성적 산정 기준에 관한 시행 지침 이게 제목이죠. 응?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뭐 중고생들 내신 성적 산정하는 기준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산정해라고 지침 정해서 내려보낸 거지. 요거 꼭 해서 이거 행정직 내부에 사무처리 지침 내려보낸 것일 뿐 그 지침 통보만으로 직접 학생들의 권리금에 직접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직 없다. 처분 아니다. 응? 2번 아주 잘 나옵니다. 응?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본 행정규칙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응? 한마디로. 그리고 4번 오른쪽 올라가면 행정규칙은 역시 행정부의 내부법이고 그래서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예외 얘기하는 거지. 첫째 끝에 행정규칙이 상위법 규정에 의해서 상위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받아서 제정해 놓은 경우라든지 또는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이룩되면 평등원칙, 신뢰원칙에 따라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 갖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4번 중요. 응? 그래서 여기 2번하고 4번 응? 판례 중에 여기 중시. 4번은 뭐야? 문장 구조가 이렇게 있지. 원래 행정규칙이란 거는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든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재량준칙 예를 들잖아. 재량준칙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이룩된 경우는 평등원칙 등에 의해서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이 될 수 있고 이럴 때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예외 얘기하고 그래서 4번 얘기. 그 다음에 행정적 통제와 국민에 의한 통제는 별로 논점이 없습니다. 시험에. 그래서 일반적인 행정규칙을 얘기했고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갖고 이제 세 번째 행정입법의 마지막 논점을 공부하겠습니다. 자.